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신인규 대변인 처음 뵙죠? 네, 처음 뵙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니까요. 우리 뉴스아이킥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인규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식이 막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여기 시사 포차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맛을 좀 보러 왔는데 네. 하여튼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사포차는 맛을 보러 오시는 데가 아니고요. 안주를 들고 오셔서 요리해 주시는 데입니다. 들고 오는 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고요.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포차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은요, 또 의견은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드시러 오셨다는 신인규 대변인 뭘 준비하셨는지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지금 중징계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그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이후에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밝힌 내용이었죠. 신인규 대변인 혹시 이런 중징계 예상하셨나요? 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중징계가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결과를 받아들고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충격에 빠지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항상 국민의힘이 대선 때부터 지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항상 이런 시사의 이슈의 중심에 지금 항상 늘 있고 또 그 네. 안에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여러 가지 갈등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또 어제 윤리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당의 기구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받아들이고 또 그 아하. 다음에 절차는 또 그 다음대로 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굳이 의미를 달자 그러면 네.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 좀 고려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당 대표의 임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이제 6월 달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3달을 당원권 정지했을 때는 뭔가 정지의 효과를 못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1년 이러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임기를 예.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근데 6개월 이래 버렸을 때에는 나중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또 차기 당대표에게 또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당대표의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절묘한 숫자가 6개월 아니겠느냐. 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대충 6개월 혹은 1년은 갈 것 같다라고 대충. 생각했거든요. 당원권 정지. 네, 당원권 정지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윤리위가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윤리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스로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독립기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소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5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있죠. 모양새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아까 신 전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때린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역풍이 불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고. 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물러나 있는 동안 당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본인들이 당을 접수하고 당을 뭐 어떻게 보면 다음 예. 추스린다기보다는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3개월은 너무 짧거든요. 아하. 그럼 최소 6개월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6개월 정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표에게 징계를 주자고 주장했던 측에서 본다면 네. 6개월이면 자진 사퇴해라. 라는 그러니까.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조기 전당대회로 오늘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예. 3개월은 안 되죠. 네. 곽우신 기자 말씀은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신인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들고 오신 안주 이준석 대표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곽우신 기자, 네. 좀 전에 이종훈 평론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항희 위원장이 어떤 편향된 사람이거나 어떤 뭔가 정치적인 예단을 해놓고 접근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위원장과 별개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내부회를 살펴보게 되면은 네. 소위 이제 용화대, 용산의 의지가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생각이 좀 대통령실. 들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연중에 물론 본인은 당무에 대해서 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역대 보수 정권 대통령도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때 이제 김무성,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하고 청와대가 갈등했던 걸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당에서 좀 그립을 잡으려고 할 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 대표는 아무래도 좀 걸림돌로 느껴졌을 겁니다. 이전부터 좀 쌓여온 역사들도 좀 있었고요. 최근의 행보나 결들도 그렇고 네. 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시그널을 조건 최소한 암묵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면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윤리선에 앞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이걸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리에 속해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좀 가까운 그쪽의 의중을 좀 따르는 식으로 많이 밖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들이 이번 윤리 판단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항희 위원장의 어떤 의지와는 별개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윤리가 성접대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만약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정치인의 성비위, 성도덕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건 사실 정치하게 그러니까 이제 정교하고 치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엄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원래 이 징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미는 사라지고 모두 윤핵관이 작용을 했니 윤심이 어떠니 권력 다툼으로만 쏠리게 되잖아요. 결국 네. 이미 이 본질 자체가 좀 흐려지게 된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대변인 마찬가지 동의하세요? 이 부분? 예, 저는 뭐 곽 기자님의 진단에 뭐 대체적으로 전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당 대표에 대한 그런 비토 정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전통적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나이도 젊지만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면에서 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윤리위의 그 결정문을 보니까 뭐 예의가 없는 그런 걸 이제 그 사유로 그 채택해서 했던데. 결국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윤리위를 통해서 당대표를 소위 말해서 당원권 정지, 그걸 통해서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겠느냐. 네. 상당히 좀 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당원을 보면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 때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당원 소환제라고 하는데 예. 그 당원 소환제는 상당히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사실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했을 텐데 네. 근데 지금은 당원 소환제가 아니라 윤리위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접대 의혹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네. 성접대 의혹의 증거를 인멸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과정에서 품위를 그리고 또 하나는 위반했다. 같은 윤리위가 작년 12월 달에는 그 성접대 거기에 대해서는 윤리를 그 징계 개시를 안 했습니다. 스스로. 네. 그러고 나서 지금 4월 달에 와서는 불과 4달밖에 안 지났는데 증거인멸 교사라는 혐의로 이걸 다시 또 들여다보겠다. 이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윤석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예. 국민의힘에서 의혹과 품위 위반을 문제 삼으면 해당될 사람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이러냐. 네.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자, 뭐 이유, 사유 그리고 과정은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도로 나온 것만 봐도 이준석 대표는 아니 윤리위에서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징계에 대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당대표 권한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징계 결과를 집행하지 않고 미루겠다. 그러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다. 징계 의결 직후에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다. 내가 직무 대행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리위가 지금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윤리위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당원 당규겠죠.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벗어나서는
당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은 네. 대략은 맞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지금 사고로 네. 지금 직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직무대행이라고 지금 당원에서 부르고 있고요. 네. 직무대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윤리위에서 의결이 난 건 맞는데요. 저희 윤리 규정을 보면 30조에 당대표가 그거를 정지하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예. 23조에 보면은 결국은 당대표가 처분을 해야 이것이 이제 유효하게 효력이 미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처분을 한 바가 없고 네. 또 그걸 위임을 했느냐? 아직 위임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의결은 있지만 처분이 없기 때문에 대내적 효력은 있으나 대외적 효력은 현재는 없다. 즉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대내적 효력이 있으니까 대외적 효력은 사실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사실 또 권성동 대표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하하. 그래서 되게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네. 이게 또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분이 있어야만 대내적으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당대표 윤리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네. 당대표가 일단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처분을 보류하겠다라고 하면 그 당대표가 처분을 보류하는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윤리의 그 결정이 의결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리위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이제부터 직무대행이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하. 저는 이번에 윤리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어떻게 보면 특수부, 검찰의 특수부 수사 스타일이다. 헤드라인을 먼저 맞춰놓고 네. 짠 빼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지역적인 수사를 끼워놓고 있다. 근데 윤리위 뭐 활동 맞거든요. 그렇고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권성동 대표 말이 맞느냐, 이준석 대표 말이 맞느냐, 누가 뭐 예를 결정할 들면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겁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대통령 탄핵 처음 당해봤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권한대행 규정 같은 거 상당히 불명확한 거 많았습니다. 네. 언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뭐 나와야 되며 뭐 언제부터 경호가 중단 이런 것도 상당히 해석상 맞아요.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원래 당 대표는 사실 제가 해석할 때는 네. 저희 당원 당규상에는 당 대표는 저는 징계 관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했습니다. 당원의 지위를 가지고 당원권이 정지되니까 당 대표로서의 직무까지 정지된다라는 상당히 확대된 개념으로 지금 이걸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만한, 그러니까 미처 규칙을 정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네. 결국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는 몫으로 또 남은 겁니다. 근데 아하. 이걸 만약에 못 풀게 되면 또 한 번의 또 내용이 닥칠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유권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차적인 것들이 더 붙을 것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분수령은 다음 주 월요일로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오전에 지금 원래 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을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원래 최고위원의 주재는 당대표 권한이죠. 근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주말 중에 고민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네. 그럼 그날 그 자리 누가 주재할 것이며 이준석 대표는 참석할 권한이 있는 건지 여기서 바로 다툼이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징계를 이미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내가 직무대행 바로 시작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리고 기자들이 네. 계속 물어봐도 사무처 해석을 거쳤다. 중앙윤리위원장이 이미 당대표로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나름의 논리를 이미 갖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지만 권 원내대표는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거는 불복할 수 없다. 일단 내가 직무대행 시작한 게 맞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이번 그 사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가정해 놓고 소위 당권 주자들이 이미 사실은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전개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누가 나올지 누구를 밀지 런닝메이트 뭐 캠프 어떻게 꾸릴지 실무자들끼리 다 얘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사실상 중징계 이상을 확정을 해놓고 맞춰서 준비 작업을 사전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해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고 봅니다. 이미 징계가 났기 때문에 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고발을 당하면 다 피혐의자 되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가 되고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당대표가 누가 뽑히더라도 의혹 제기합니다. 그냥 진술만 가지고 뭐 몇 명을 섭외를 하든 해서 막 떠들어요. 그 유튜브를 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은 의혹을 해명해야겠죠. 네. 해명을 하면 또 당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 또 당이 시끄러우니까 이제는 또 사람들이 좀 그만 좀 싸워라 이러면서 또 지쳐갑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윤리를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위 말하는 성접대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증거인멸을 갖다가 했다라고 해서 품위가 유지가 안 됐고 예의가 없어. 감정적으로 이거 징계를 했단 말입니다. 막 6개월씩 정지를 시켜요. 네. 그럼 다음번에도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아하. 이게 너무 안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뒤에서 조종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나쁜 선례를 벗어나기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 안주로 넘어가 보죠.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 말씀에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 했던 이야기인데 이후에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서 오늘 급기야 40%선 밑으로 떨어진 네. 30%대 30% 후반, 37%대. 그렇죠? 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뭐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예.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했다. 음흠. 이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제가 이 대통령실의 워딩을 보면서 네. 내가 지지율 조사를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보통 이제 우리 스포츠나 이런 데서 보면 예. 어떤 선수가 상을 받게 되면 이 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보통 이제 지지율에서 긍정평가가 높은 대통령들이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음흠.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예. 근데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가 10% 이상 높아요. 네. 그런데 부정평가가 10% 이상 높다는 건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예. 국민만 보겠다. 지지율 조사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네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의 지지율이 나쁜 거예요. 어느 나라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건지 아하.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지지율을 별로 유념치 않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언급한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뭐 40%선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 역대 대통령 중 여러 차례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취임한 지 2달 반밖에 안 된 시점이란 거. 6주 지나서부터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4가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해봤을 때 취임 6주 만에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하. 처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 얘기를 노태우 대통령 당시 역시 오마이뉴스가 팩트 예, 체크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까? 네.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보통의 경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번째가 대외 변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엔 대외 변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처음 보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인규 대변인은 이런 처음 보는 현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저는 사실 지금 지지율의 하락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지만은 예. 저는 그 폭이나 속도가 상당히 저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일단 진단을 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국민들이 매주 성적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민심을 네. 통해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고 예. 사실 저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서는 국민들에게 저는 감동을 못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방향성으로 열심히 달려가느냐 이제 이게 방향성이 더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 하락의 폭이 너무 큰데 빠른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극단적 방법 아니고서는 저는 좀 이 폭을 막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극단적 방법이요? 예, 뭐죠? 근데 극단적 방법 아니고서는 이 반등이 어려운데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정치 신인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뭐 당연히 여소야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하에서 뭐 돈도 많이 풀었고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문제들을 잘못되게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내외적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럼 이거를 돌파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와 메시지 말고는 딱히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예, 수단이라는 것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와 메시지인데 지금 인사도 많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요. 네. 메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도어 스태핑 같은 거 상당히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라고 긍정 평가를 합니다만은 네. 또 그 안에서 자꾸 이제 뭐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한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좀 정제되지 않고서 나오는 걸 통해서 또 논란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극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네. 이게 좀 반등을 하기가 이게 좀 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봅니다. 얘기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서 지금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뭐 당과 뭐 대통령실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그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출퇴근 기름값 걱정에 태산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에 부사장님이 나와서 물가가 오르니까 너희들 월급은 동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사장님 내배우분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SNS를 들여다봤더니 이분들은 빵집 가서 빵 사 드시고 있고 그리고 영화관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사진 있어. 행복한 해외 가서 생활? 네. 공원에서 즐겁게 산책하시고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 보면서 우리 사장님 부부 멋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마지막 안주 또 봐야죠. 예, 곽우신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거 두 번째 안주도 한 마디도 못 하고 넘어갔네요. 아무튼 마지막 안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을 했다가 예.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결국 불허가 됐죠. 무산이 됐죠.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 말입니다. 근데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의 집 앞으로 민주당의 한 권리 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분의 남성 유튜버가 집 앞까지 찾아가서 1시간 가량 스트리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박지원 전 위원장을 향해서 뭐 영유아 뭐 성추행범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이제 그 스트리밍 상에서의 댓글도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젊은 여성 정치인을 향한 명백한 이제 테러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야 시간에 이렇게 집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행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런 행위를 어떤 사람들이 해왔는지요. 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으로서 어떤 공포라든지 그런 걱정들 했을 텐데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워낙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갈리는 편인데 다행히 오늘을 중심으로 좀 민주당의 주요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박지원 전 위원장을 좀 보호를 하면서 지지층을 조금 달래는 식으로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민주당 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곽우신 기자. 좀 그러니까 일단 사고 자체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일인지만 예. 어쨌든 오늘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뭐 당권주자들이나 당내 인사들이 메시지를 낸 거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내용이 굉장히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계속해서 갈등 국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거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달라라고 하지만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내부 논의로만 이제 결정을 해서 불허를 하고 뭐 나가겠다고 하고 뭐 계속해서 막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저건 조금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또 동시에 또 박지원 전 위원장을 향한 저들의 일부 지지층 공격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쟤 뭐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처음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주요 스피커들이 우리 박지원 전 위원장은 그래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야. 그래도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 그런 지지층들이 그렇게 나서는 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야. 라는 식은 오늘 되게 일관되게 신현영 대변인부터 해가지고 냈단 말이죠. 네. 이 일을 계기로 한번 봉합을 풀고 갈 수 있을 만한 계기는 되어볼 수 있겠다. 계기는 됐다. 네, 되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인균 대변인 공교롭게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현직 대표고 민주당은 전직
대표격인 공동 비대위원장 출신인 청년 정치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고 지금 들으신 이 사건과 이후의 봉합 노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같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예.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청년이라고 해서 뭐 청년 정치 저는 또 분류하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 네. 지금 뭐 박지원 위원장도 지금 뭐 소위 말한 성인 부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청년들끼리 모여서 정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거보다는 이제 정치를 하시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심플한 문제를 어렵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민주당에 대해서 뭐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과거엔 그랬지 않습니까? 뭐 외국에를 좀 갔다 온다든지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 도리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을 안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갖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또 선택을 구하고 또 선택받은 뭐 대통령도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게 과거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정권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사실 국민의힘에 정권 갖다 준 1등 공신인데 네. 뭐 이런 분이 갑자기 막 대선 나가겠다면서 막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요. 막 더 큰 책임을 지겠다. 일을 잘못했으면은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책임을 지는 건데 네. 이건 뭐 더 큰 책임을 주세요.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거 이재명 그 의원이나 박지원 위원장 똑같습니다. 아하.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책임 정치 실종이라는 안 좋은 관행들이 이게 습관성 출마로 이어지거든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선택받기 어렵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복잡한 문제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냥 심플하게 책임질 사람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물타기식으로 우리 모두 책임 같이 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책임질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당의 개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데 너무 정치인들이 앞서 나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면 맞는 말 같지만 네. 또 100% 동의할 수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책임이 있는 사람. 예.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의 100% 모든 책임이 이재명 의원에게 있는가? 뭐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높을 수는 있겠죠. 예. 후보였으니까. 네. 후보가 또 무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100% 책임을 지고 넌 이제 정계 은퇴해. 아하.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 내에서 쇄신과 뭐 변화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97그룹에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콘텐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97그룹이 힘을 가지고 그걸 변화와 쇄신을 드라이브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추동력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가 붙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죄인된 심정으로 나와서 내가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용납될 수 없는 아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요? 네. 곽우신 기자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민주당 지금 상황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되게 좀 애매했던 게 저는 양쪽이 다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왜 꼭 이번 선거에 무조건 나와야만 자기가 뭔가 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아하. 원칙이 있고 예외도 자기가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예외는 어디까지 적용받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왜 앞에서는 예외 시켜줬는데 나는 예외 안 시켜줘라고 우기는 것도 원래 박지원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라든가 상징성에 좀 안 맞는 모습이었죠. 우상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아니 앞에 그렇게 예외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왜 박지원은 굳이 예외를 둘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해가지고 안건을 해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니 너는 예외를 둘 만한 이유를 못 찾았어라고만 반복을 하면서 양쪽 다 왜 이렇게 싸우지?라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이게 사실은 감정 싸움이라든가 지지층 내 분열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된 거라는 게 느낌이 드는데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강한 정당은 하나의 색깔로 통일된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파란색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군청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연보라색도 있고 진청색도 있고 이런 파란색의 큰 틀을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색깔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이 정당이 강한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정당이고 다시 탈바꿈하려면은 최대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인재들을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이재명도 중요하고요. 박지원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서로가 깎아먹는 이 행위를 좀 그만하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는 거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네. 위원장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간 일을 가지고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이 본인이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만약에 우리나라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다라고 했으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당연히 예외를 뒀죠. 예. 모셔왔겠죠. 아하. 알겠습니다. 신인규 대변인 20초 드릴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예, 저도 양당이 이제 좀 못하기 경쟁을 통한 서로 기득권 담합 같은 모습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좀 이제 좀 당이 새로워지면서 좀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노래가 정말 어울리는 상황 같습니다. 시사퍼치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대변인,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